여러분은 만약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식들이 재산 분배를 요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여러분을 냉정하게 외면한 뒤 뒤늦게 숨겨진 유산이 있다는 걸 알고 돌아온다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한 선택에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혹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선물로 이어지고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저희 고백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부. 모든 것이 무너진 날. 제 남편 이름은 고태호입니다. 아니, 고태호였다고 해야겠네요. 우리는 23세 만나 25세 결혼했습니다. 그때가 1973년이었으니 꼭 52년 전 일이네요.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저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보는 처녀였죠.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신혼여행은커녕 제대로 된 예식도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듬해 아들 민철이가 태어났고 3년 뒤에는 딸 민영이가 태어났죠.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 나가고 저는 아이들을 업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80년대 초반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먹고 살기 바빴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게를 갖는 것. 1987년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네 모퉁이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남편이 10년 넘게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요. 옥분이네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을 때 저는 평생 그날만큼 기뻤던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우리 가게니까요. 아들과 딸은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고 손님이 없을 땐 제가 튀겨준 튀김을 먹으며 웃었죠. 남편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저녁이면 피곤한 기색도 없이 아이들 공부를 봐주었죠. 저는 그저 평범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낭만적이지도 말이 많지도 않은 사람. 하지만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게 제가 아는 남편의 전부였어요.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엔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딸은 대학 졸업 후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요.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가난한 부부가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요. 분식집은 여전히 작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꾸준히 수입이 있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어요. 저는 이렇게 계속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가게를 하다가 언젠가 나이가 들면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거니 했죠. 자식들이 가끔 찾아와주고 손주들이 놀러오고 그런 평범한 노년을요.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7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늘 하던 대로요. 저는 가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침 8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남편이 시장에서 쓰러졌다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달려갔죠. 가게 문도 안 닫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심근경색이라고. 발견이 늦어서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진짜 공포요.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52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큰아들과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둘 다 바로 달려왔어요. 큰아들은 회의를 중단하고 왔다며 숨을 헐떡였고 딸은 울면서 아버지 손을 잡았죠. 남편은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싸웠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적은 딱 한 번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계속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할 일이 아직 많아. 손주들한테 떡볶이도 해줘야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이별을 준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뭔가 당부하는 눈빛이기도 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평평하게 펴지고 기계음이 길게 울리고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때 그제야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정말 떠났구나. 이제 혼자구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들, 시장 상인들, 오래된 친구들. 다들 고인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은 장례 절차를 꼼꼼하게 챙겼어요. 딸은 계속 울면서 조문객들을 맞았고요. 저는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5년 전 딸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조금 어색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마지막 밤, 저는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잠깐 쉬러 갔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혼자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았는데. 나도 곧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장례식장이 텅 비었을 때였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죠.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편히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문제?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정리요. 분식집하고 집, 이제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그 동네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시세가 좋대요. 오빠랑 저랑 알아서 팔아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엄마는 좀 더 편한 곳에서 사실 수 있고, 저희도 솔직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재산 얘기를 꺼내? 큰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법적으로 보면 저희도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다 가지실 수는 없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너희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지금 당장 나가. 하지만 큰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나오시니까 대화가 안 되네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어차피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아빠가 남긴 거라도 좀 나눠야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의 모습인가? 아버지 장례식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재산부터 나누자고? 나가. 당장 나가. 결국 두 자식은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장례식장을 나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곳에서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장례식 다음 날부터 현실은 더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명의의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이요? 우리 빚은 다 갚았는데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어요. 3년 전부터 남편이 가게 운영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갚았는데 최근 2달치가 연체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빌렸어요? 8천만 원이요. 그리고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9천만 원? 남편이 그 많은 돈을 빌렸다고? 왜? 가게는 잘 되고 있었는데? 은행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출 담보가 분식집과 집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남편은 왜 이런 걸 숨겼을까?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 문제가 아닌데요. 아버지가 만든 빚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상속 포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왜 그 빚을 떠안아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남편이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그 집이랑 가게 팔아서 처리하세요. 자식들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하룻밤 사이에 남편을 잃었고 동시에 자식들도 잃은 것 같았어요.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게와 집을 팔아야 했어요. 30년 넘게 일궈온 분식집, 자식들을 키운 집. 그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을 손에서 놓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가게의 낡은 조리대를 쓰다듬으며 여기서 얼마나 많은 떡볶이를 만들었는지 생각했죠. 집거실에 서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매매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금매로 내놓았으니까요. 가게와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은행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2천만 원. 30년의 인생이 그 정도 가치였어요. 저는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곳은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좁고 어둡고 습한 방이었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죠. 짐을 풀면서 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았던 가구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분식집 간판. 이 작은 방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추억도 함께 버렸죠. 반지하 방으로 이사한 게 8월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나갈 곳도 없었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좁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했어요. 라면, 삶은 계란, 김치. 가끔 빵을 사다 먹었죠. 요리하는 게 귀찮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하루에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만들던 제가 이제는 라면 하나 끓이기도 힘들었어요. 큰아들과 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가 왔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죠. 잘 지내세요? 건강 챙기세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이 이상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의 끝인가?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과 이렇게 남남이 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9월이 되었을 때 제 통장 잔액은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로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일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75세 노인을 고용하는 곳은 없었죠. 파출부,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뭐든 하려고 했지만 다들 나이가 너무 많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려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죠.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5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TV를 틀어놔도 공허했고 라디오를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옆에 누워 코 고는 소리, 아침에 먼저 일어나 차 끓이는 소리, 저녁에 신문 읽는 소리.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빨리 데리러 와요. 그런 말을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대로 눈을 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통장 잔액은 800만 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부. 장마가 가져온 기적. 가을을 시작하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반지하 방은 습기가 심해서 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불도 눅눅했고 옷장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죠.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어요. 거긴 원래 그래요. 반지하가 다 그렇죠. 싫으면 나가시든가. 집주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빗소리가 귀청을 찢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려고 했는데 무언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물이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죠. 황급히 일어나 보니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냄비와 대야를 가져다 놓으며 허둥댔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석고보드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내렸어요. 물에 불어서 무거워진 석고보드가 제 침대 옆에 떨어졌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먼지와 섞고 가루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기침을 하며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너머로 뭔가 보였어요. 나무 상자였습니다. 천장과 지붕 사이 공간에 숨겨져 있던 것 같았어요. 오래되고 낡은 상자였죠.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어요. 나무로 만들어졌고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침대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여기에 숨겨둔 거지? 자물쇠를 부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부엌칼로 나무 부분을 쪼개서 열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먼지 냄새와 함께 종이 냄새가 났어요. 상자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과 낡은 통장 한 권. 저는 손이 떨렸어요. 무슨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먼저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봉인은 이미 헤어져 있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3장을 꺼냈는데 그 글씨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겠소. 먼저 미안하오. 내가 당신 몰래 이런 걸 준비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당신은 끝까지 믿고 싶어 하겠지만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아챘소. 그래서 내가 죽으면 부동산 사장을 통해 이 집으로 당신이 올 수 있게 대비해 두었지. 큰아들은 돈을 좋아하오. 어릴 때부터 그랬소. 형편이 어려운 친구는 가까이 하지 않았고 늘 이익을 계산했지. 딸아이는 허응심이 강하오.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소. 나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소. 하지만 준비는 해야 했소. 내가 3년 전부터 받은 대출, 당신은 모르겠지만 그건 가게 운영비가 아니었소. 나는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소.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대로 다른 곳에 숨겨두었소. 그리고 우리가 30년 넘게 모은 돈, 당신은 우리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당신 몰래 조금씩 빼서 따로 모아두었소. 장사가 잘 될 때마다 당신 몰래 현금을 빼두었소. 30년 동안이오. 당신은 화를 낼지도 모르겠소.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나는 확신했소.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그래서 이 돈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오.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시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소. 우리가 준 교육, 사랑, 그리고 기회를.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평생 고생만 했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가시오. 이 통장에는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있소. 그리고 내가 받은 대출금 8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소. 모두 합쳐서 5억 3,500만 원이오. 사랑하오, 여보.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니, 아이들이 변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 저는 통장을 집어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을 때 창밖에서 번개가 쳤어요. 번개불이 더 많은 환하게 밝히는 순간 저는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5억 3,500만 원. 저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어요. 안 믿겼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5억이 넘는 돈. 남편이 30년 동안 몰래 모은 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당신이 날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슬픔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 때를 위해 이 선물을 준비해뒀던 거예요. 제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간 건 물론이고 남편의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도 챙겼어요.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으니까요. 은행 직원은 저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5억이 넘는 예금이니까요.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꼼꼼히 준비했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도 함께 제출했죠. 그 편지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오직 아내를 위한 것이다. 변호사와도 상담했어요. 자식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생전에 별도로 모으신 돈이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긴 편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분이 가장 크니까 자녀들이 이 일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은 어머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5억 3,500만 원은 온전히 제 명의가 되었어요. 은행 직원이 새로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안한 노후. 그래요, 이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제 인생을 바꾸겠다고. 그리고 남편의 뜻대로 진짜 가족을 만들겠다고. 3부. 마지막 배신. 저는 제일 먼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아파트였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가구를 새로 샀어요.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것들로요. 침대도 편한 걸로 골랐고 소파도 푹신한 걸로 샀습니다. TV도 큰 걸로 샀죠. 집을 꾸미면서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열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잘 지내? 오랜만이었죠. 장례식 이후로 석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응, 잘 지내. 그런데 엄마 어디서 들었는데 이사 가셨다며? 새 아파트로? 누가 봤는지 동네 소문이 퍼졌나 봐요. 응, 이사 갔어. 어떡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집이랑 가게 팔아서 빚 갚고 나면 거의 안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내 돈으로 샀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숨겨둔 돈이라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엄마, 그럼 우리도 알아야죠. 그게 아빠 유산이면 상속 대상이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만 남긴 거야. 너희랑은 상관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내가 다 확인했어. 걱정 마. 이 돈은 온전히 내 거야. 딸은 흥분했어요. 그럼 우리한테도 좀 주셔야죠. 엄마 혼자 다 쓰실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너는 내가 반지하에서 굶을 때 왜 도와주지 않았니? 딸은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이제 내게 돈이 생기니까 찾아오는 거니? 엄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하셨지. 엄마, 다시는 돈 때문에 찾아오지 마라. 이 집에 오지도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어머니, 동생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남기셨다고요? 그래. 얼마나 되는데요? 너한테 말할 필요 없어. 어머니, 저는 장남입니다.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5억이 넘어. 전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억. 그럼 그 돈은 당연히 상속 대상 아닙니까? 저희한테도 나눠주셔야죠. 네 아버지가 너희한테는 주지 말라고 했어. 그게 무슨. 법적으로 유언장도 아니잖아요. 유언장은 아니지만 네 아버지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긴 편지가 있어. 변호사도 확인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대. 큰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먼저 날 버렸지. 아버지 장례식 때 기억나니? 그건 너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너희를 지켜봤어. 그리고 내가 혼자 남았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할지 정확히 예측했지. 그래서 이 돈은 나만을 위해 남긴 거야. 어머니가 그러시면 법적으로 소송하겠습니다. 해봐. 난 이미 변호사랑 다 상담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원한 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큰아들과 딸이 함께 서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제발요, 어머니. 5분만요.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자식은 준비해온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큰아들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랑 상담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의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5억이면 어머니가 약 2억 7천, 저희가 각각 1억 1천 정도씩 받아야 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너희 아버지 편지 봤지? 나한테만 주라고 하셨어.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편지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공증도 안 받았고 유언장 형식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 아버지의 뜻이야. 큰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합의하시죠. 저희도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형편이 어렵다고? 그럼 내가 반지하에서 굶을 때는 왜 도와주지 않았어? 그땐 저희도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문자로 도움 청했잖아. 너희가 무시했지.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이럴 걸 알고 계셨어. 내가 힘들 때 외면할 거라고. 그래서 이 돈을 따로 모으신 거야. 나만을 위해서. 어머니, 나가. 다시는 돈 얘기하러 오지 마. 너희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둘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원한 길이었으니까요. 사부. 진짜 가족. 그날 이후로 큰아들과 딸과는 완전히 연이 끊겼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고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의 편지, 통장 개설 기록,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봤어요. 법정에서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어머니한테만 돈을 주겠어요? 저희를 차별한 거예요. 딸도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조종했을 거예요. 연로하신 아빠를 속여서 이런 편지를 쓰게 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망해서였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인가? 재판은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판사는 말했어요. 고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고 배우자가 생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로 마련한 재산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기각합니다. 큰아들과 딸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집에만 있지 않았어요. 새 아파트 근처에 사랑의 집이라는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나가게 됐죠.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야외에서 뛰어노는 걸 보니 아이들은 역시 추위를 모르나 봐요. 한 아이가 제 쪽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아이는 울타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세요? 응, 최근에 이사 왔어. 저희 보육원이에요. 저는 유나예요. 그래, 유나야, 반갑다. 유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보육원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유나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유나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밝고 영리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죠.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후원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원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요즘 후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이들 겨울 옷도 부족하고 난방비도 걱정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원장님은 깜짝 놀라며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제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겨울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간식을 만들어주고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아이들은 저를 옥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유나는 제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오늘은 떡볶이 만들어줄까? 와, 할머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저는 보육원 주방에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만들어줬어요. 30년 넘게 만든 음식이니 손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유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할머니 되어주세요. 저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되어줄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유나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손녀로 만들기로요. 보육원 원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유나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손녀가 되어줄래? 유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진짜요? 진짜 할머니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야. 좋아요. 저 할머니 손녀 할래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3개월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유나의 호적에는 이제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유나는 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을 예쁘게 꾸며줬어요. 분홍색 벽지에 하얀 책상, 그리고 유나가 좋아하는 인형들. 할머니, 여기가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유나 방이지. 너무 좋아요. 유나와 함께 사는 삶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요. 큰아들과 딸을 키울 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담감이 없었어요. 유나를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 100점 받았어요. 우리 유나 대단한데? 떡볶이 해줄까? 와, 할머니 떡볶이.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들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산소는 잘 관리되어 있었고, 주변에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왔어요. 오랜만이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남긴 선물 잘 받았어요. 평생 본 적 없는 큰돈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냐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큰아들하고 딸, 정말 돈 때문에 변하더라고요. 내가 힘들 땐 외면하다가 돈이 있다니까 달려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자식들이 날 고소해서 법정까지 갔어요. 법정에서 그 아이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 낯설더라고요. 이게 내가 키운 아이들인가 싶었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겼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판사님도 당신 편지를 읽고 제 손을 들어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보, 우리 손녀 생겼어요. 유나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손녀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유나는 밝고 착해요. 매일 아침 제 뺨에 뽀뽀하고 학교 가요. 저녁엔 숙제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해주고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 많이 나눠줬어요. 보육원이랑 경무당이랑 장학재단에. 당신도 그러길 바랐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잖아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날 지켜주려고 이렇게까지 준비해줘서.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써준 그 말,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라는 말 정말 맞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유나가 기다려요. 다음엔 유나 데리고 또 올게요. 당신 손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아, 그리고 여보. 큰아들하고 딸, 이제 안 만나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게 당신이 원한 거였죠? 날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슬펐어요. 자식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아이들은 제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키운 남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피는 나눴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한. 대신 유나를 얻었어요.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도 경무당 어르신들도. 진짜 가족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보물 덕분에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산을 내려오는데 유나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여기 있었어요. 유나야, 왜 여기까지 왔어?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함께 다시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유나는 남편 앞에 공손히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 유나예요. 할머니 잘 모실게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오부. 나눔의 기쁨. 그 후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보육원에 갔어요.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음식 만들어요? 오늘은 김밥 만들까? 와, 할머니 김밥 진짜 맛있어요.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완성된 김밥을 먹으며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경무당에 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함께 노래도 불렀어요. 옥분이, 자네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그런가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부러워라. 자식들하고 잘 지내나? 자식들이요? 이젠 안 만나요. 뭐? 대신 새손녀를 얻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텐 친자식보다 더 소중해요.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피가 다가 아니지. 마음이 중요한 거야. 월요일은 제가 만든 장학재단 일을 봤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일이었어요. 한 학생이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장학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됐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네,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돈을 쓰는 진짜 의미구나. 주말은 유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갔어요. 할머니, 저 진짜 행복해요. 할머니도 행복해, 유나야. 할머니, 평생 함께 있어 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저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동안 큰아들과 딸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사과하고 싶어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시오.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식들과 거리를 두라고 했죠.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너무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큰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변했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랑 다시 관계 회복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이.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네가 정말 변했다면 날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진짜 뉘우친다면 혼자 반성하고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왜 나한테 와? 용서받으려고? 그게 또 너 자신을 위한 거잖아. 큰아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큰아들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얼마 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자녀들과 완전히 법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부모-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배제와 면회 제한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그 이유를 적으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나 이옥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손녀 유나에게 상속한다. 둘째, 친자녀인 고민철과 고민영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남편 사망 직후 장례식장에서 재산 분배를 요구함. 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음. 셋,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함. 넷, 법정에서 고인과 나를 모욕함. 이는 남편 고태호의 뜻이기도 하다. 남편은 생전에 자녀들의 변심을 예견하고 나만을 위한 재산을 따로 마련했다. 나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인 손녀 유나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낼 것이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자식들과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친자식들은 왜 안 만나요? 저는 유나를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할머니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돈이 생기니까 그제야 찾아왔지. 그래도 할머니 자식인데. 유나야, 가족이 뭔지 아니? 유나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야. 마음으로요? 응.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야. 유나가 제품에 폭 안겼어요. 그럼 저랑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네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진짜인 가족이지.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큰아들과 딸은 제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30년 동안 키운 남의 아이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유나는 제 진짜 손녀였어요. 육부. 진짜 보물. 저는 78이 되었고 유나는 14살이 되었어요. 유나는 이제 중학생입니다. 키도 많이 자라서 이제 제 어깨를 넘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우리 유나 대단한데? 할머니 덕분이에요. 맨날 공부하라고 해서요. 저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나가 먼저 일어나서 밥을 차려놓아요.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밥 다 됐어요. 우리 유나가 언제 이렇게 컸어?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제 통장에는 이제 1억 정도 남았어요. 집값 제외하고요. 충분했습니다. 유나 학비 내고 생활비 쓰고 가끔 보육원이랑 경무당에 후원하고 그렇게 살기에 충분했어요. 큰아들과 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궁금하지 않아요. 가끔 동네에서 소문을 듣긴 해요. 큰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딸은 남편과 이혼했다고. 하지만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년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마지막 보물이라는 제목으로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거절했어요. 내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책으로 낸다고 그래요. 하지만 출판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 때문에 힘든 분들께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책을 쓰는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의 배신, 유나와의 만남. 모든 걸 다시 떠올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나가 도와줬어요. 할머니,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어때요? 우리 유나가 작가가 다 됐네? 책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어요.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할머니처럼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저는 다시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유나와 함께요. 할아버지, 저 유나예요.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는 할아버지 앞에 절을 하고 옆으로 비켜섰어요. 저에게 시간을 주려고요. 저는 남편 앞에 앉아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편지였어요. 당신이 떠난 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죠. 하지만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로울 틈이 없네요. 여보, 당신이 편지에 썼던 말 기억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여보, 고마워요. 날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 준비해줘서. 자식들의 변심을 예견하고 날 위한 선물을 남겨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날 사랑해줘서. 당신이 남긴 마지막 보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였고,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지혜였어요. 여보,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여보. 거기서 편히 쉬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아내, 옥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유나가 제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머니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해서 울어요? 그럼. 때로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는 거야.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52년을 함께한 반려자를요. 그리고 자식들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두 아이를요. 집도 잃었고 가게도 잃었어요. 평생 잃고온 모든 것을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진짜 행복을 얻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행복을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물은 5억 3,500만 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준 가르침이었죠.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혹시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꼭 자신만의 보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